진행자 박사님께서 최근 피어스 모건 프로그램에서 마이클 셔머와 대담하실 때 임사체험, 유체이탈 체험 같은 주제가 나왔던 걸 봤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박사님 말씀과 나란히 놓이는 또 다른 증거의 흐름처럼 보여서 흥미로웠습니다. 사람의 뇌가 위치한 곳 머리 아닌 다른 곳에서 1인칭 시점의 경험을 하거나 정보를 얻는 사례들이 꽤 많다면요. 박사님은 여기에 얼마나 무게를 두시는지, 어떻게 연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마음과 뇌가 항상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마음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에그너 박사 네, 맞습니다. 임사체험은 매혹적인 주제입니다. 과학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요. 임사체험을 전문으로 다루는 의학 저널들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합니다. 미국인의 약 2천만 명이 살면서 임사체험이나 유체이탈을 겪었거나 겪게 될 것이라는 좋은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가장 유명하고 문서화가 잘 된 사례는 팸 레이놀즈의 경우입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에 거대한 뇌동맥류가 생겨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뇌에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는 수술할 수 없었기에 1991년 피닉스에서 로버트 스패칠러 박사에게 정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는 체온을 화씨 60 도섭시 약 15도까지 낮추고 심장을 멈추고 인공 심폐기도 멈춰 뇌로 가는 혈류를 완전히 차단한 뒤 뇌의 피를 모두 빼내고 수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술 후 그녀는 수술 중에 일어난 일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죠. 그녀는 뇌사 상태나 다름없었고 뇌에 피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수술포를 덮고 있었고 눈 테이프도 붙이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수술 중 오간 대화들을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몸에서 빠져나와 천장으로 올라가 의사 어깨 너머로 수술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수술 도구들을 묘사했는데 그녀가 그걸 알 방법은 없었지만 정확히 맞췄습니다. 수술실에 흘러나오던 음악, 사람들의 대화도 묘사했죠. 그녀는 터널을 통과해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고 돌아가신 조부모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니 돌아가 아이들을 키우라는 말을 듣고 터널을 내려왔고 수술 끝에 몸으로 다이빙하듯 들어왔는데 마치 얼음물에 뛰어드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체온이 매우 낮았으니 사실이었죠. 이 사례는 수술 중 그녀의 뇌파가 없었고 뇌혈류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가 뇌 안에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의학문헌에 수백, 수천 건이 넘습니다. 저는 임사체험의 실제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토론할 때 이렇게 도전합니다. 임사체험을 부인하려면 다음 4가지 특징을 설명해야 합니다. 체험 중 정신작용이 거의 예외 없이 매우 명료하고 정확하다는 점. 뇌의 혈류나 산소가 부족하면 혼란스러워지지 명료해지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검증 가능한 유체 이탈 경험을 포함한다는 점. 죽어있는 동안 방 안의 대화나 모니터 수치를 알아맞힙니다. 팸 레이놀즈처럼요. 터널 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죽은 사람이라는 점. 살아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보고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줄 몰랐던 지인을 거기서 만나고 나중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사례들도 아주 잘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라는 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은 산소 부족, 환각, 발작 등의 이론을 내세우지만 이 4가지를 모두 설명해야만 과학적으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많은 임사체험이 죽음 후 영혼의 생존에 대한 진정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원히 산다는 뜻인지 30분 더 살다 꺼진다는 뜻인지는 별개의 신학적 질문이겠지만 적어도 뇌가 죽은 후에도 마음 영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매우 분명합니다. 진행자 신학적 측면을 언급해 주셔서 좋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이 주제를 꺼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유물론이 현실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맥락에서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초자연적 영역에는 선과 악, 영적 전쟁, 속임수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의 내용이 뒤섞여 있거나 혼란스러운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에그너 박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중세시대의 임사체험은 훨씬 부정적이거나 명시적으로 기독교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대에 따라 내용이 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체험자들은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인간으로서 영적 세계를 접해본 적이 없으니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게 당연하죠. 제 공저자인 데니스 오리어리는 임사체험은 마음과 뇌가 연결이 끊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영혼 자체가 그런 모습이라기보다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의 스파크 같은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마음이 기능하기 위해 뇌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마음이 뇌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거나 물질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할 때 겪는 반론들은 어떤 게 있나요? 에그너 박사 흔한 반론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 친구인 신경과학자들이나 패트리샤 처칠랜드 같은 유물론, 철학자가 주장하는 소거적 유물론입니다. 마음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뇌만 있으며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건 착각이라는 거죠. 제가 처칠랜드의 강연을 듣고 친구에게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니 말이 되나? 마음이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성과 논리 같은 정신적 서술어를 써야 하는데 그게 다 마음의 작용 아니냐고 물었더니 친구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뇌에서 마음이 어떻게 나오냐고 물으니 그냥 뉴런이야. 뉴런이 작용하면 마음이 생겨라고 얼버무리며 가버리더군요. 신경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냥 뉴런이야라며 손을 내젓고 맙니다. 대뇌 반구가 없는 사람도 의식이 있다는 사실은 무시하고요. 또 다른 반응은 신경과학이 유물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시간을 달라 5년 뒤면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 어음 유물론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증거 찾으면 전화하세요. 지금은 증거가 없는 겁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진행자 이해가 안 가는 건 과학이 언젠가 답을 줄 거라는 태도를 넘어 반드시 유물론적 패러다임이 옳아야만 한다는 전념입니다. 마치 지동설 증거가 나왔는데도 시간 지나면 천동설이 맞다는 게 밝혀질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수천 명이 뇌와 다른 위치에서 의식을 경험했다고 증언하는데도 패러다임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에그너 박사 맞습니다. 유물론은 과학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단순히 규정될 뿐입니다. 그냥 유물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정해놓고 벗어나는 건 무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커리어가 끝나고 연구비를 못 받으니까요. 과학계 내부에 엄청난 압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과학은 분명히 마음이 뇌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진행자 저는 이 3단 논법을 적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제 1마음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이디어가 예술이나 공학품이 되듯 전제 2 물질이 스스로 마음을 만들어내는 예는 없다. 결론 마음이 물질보다 선행하거나 더 본질적이다. 에그너 박사 동의합니다. 현실 전체가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은가? 물질에서 비롯된 것 같은가? 정직하게 보면 물리, 생물, 화학, 인간 경험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제 동료 브루스 고드는 모든 현실이 근본적으로 정신적이라고 봅니다. 양자역학 수준으로 내려가면 물질은 사라지고 수학 슈레딩거 방정식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 뒷마당의 나무들은 키가 다 제각각이지만 전자의 질량은 모두 똑같습니다. 물리적인 것은 다 다르지만 정신적인 개념적인 것은 완벽하게 동일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원투개처럼 전자의 질량이 똑같다는 건 그게 근본적으로 정신적이라는 뜻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정신이 물질보다 근본적인 겁니다. 유물론은 형이상학적 이론이라기보다 그냥 실수, 난센스입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 정신을 빼버리고 연장된 물질만 남겨둔 건데 아주 빈약한 형이상학이죠. 물질은 부피와 질량을 가진 덩어리일 뿐인데 거기서 어떻게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나 범심론 모든 것에 마음이 있다 같은 게 나오는데 이는 유물론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싫어하죠.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진행자 박사님의 말씀은 마음이 마음에서 지성이, 지성에서 사랑이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이 물질에서 우연히 나왔다는 것보다 훨씬 논리적이라는 거군요. 에그너 박사 내 화이트헤드는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라고 했죠. 플라톤도 정신이 근본이고 물질은 파생적이라 했습니다. 기독교적 플라톤주의자들은 그 아이디어들이 거할 곳, 즉 하나님의 마음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완성했습니다. 진리는 플라톤적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인데 모든 증거는 마음이 근본적이라는 쪽입니다. 중략 진행자의 개인적 하나님 체험 이야기와 에그너 박사의 공감 C.S. 루이스의 기쁨의 CHNSUCHT에 대한 이야기 등 진행자 다시 신경과학으로 돌아가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세 번째 증거 라인, 신경과학적 증거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에그너 박사 내 아주 매혹적인 분리뇌 연구가 있습니다. 뇌전증 발작이 뇌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좌우 뇌 반구를 연결하는 뇌량 약 2억 개의 신경섬유 다발을 절단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를 뇌량 절제술이라 합니다. 19만 5,060년대에 로저 스페리가 이 환자들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뇌가 분리되었는데도 사람들은 꽤 정상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죠. 예를 들어 왼쪽 뇌 언어 담당의 그림을 보여주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지만 오른쪽 뇌에 보여주면 무엇인지는 알지만 집으라면 집을 수 있음 말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앨리스 크로닌 마이너스 골롬 같은 연구자가 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 뇌에는 그림 하나의 바이올린을 보여주고 동시에 다른 쪽 뇌에는 여러 그림의 화가, 팔레트, 뚜러뻥, 청진기 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그림 사이의 개념적 연관성을 찾으라고 합니다. 바이올린과 팔레트는 둘 다 예술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죠. 놀랍게도 뇌가 분리된 환자들은 즉시 정답을 맞힙니다. 생각해보세요. 뇌의 어떤 부분도 두 그림을 동시에 보지 못했습니다. 왼쪽 뇌는 바이올린만 보고 오른쪽 뇌는 팔레트만 봤습니다. 물리적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물체를 개념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그들을 연결하는 것이 뇌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분리되지 않았으니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뇌량 외에 다른 작은 연결, 통로약 1500개의 축사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하려 합니다. 야이르 핀토 등. 하지만 핀토가 계산하기로 그 통로의 정보 전송 속도는 초당 1비트에 불과합니다. 환자들은 12초 만에 답을 맞춥니다. 그 느린 속도로 예술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전송해서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신경신호활동 전이가 어떻게 개념이 됩니까? 분리뇌 연구는 마음이 뇌의 일부가 아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진행자 마음을 소프트웨어, 뇌를 하드웨어로 보는 비유는 어떤가요? 에그너 박사 나쁜 비유입니다. 그럴듯하지만 작동하지 않아요. 이를 컴퓨터 기능주의라고 하는데 여러 이유로 실패한 이론입니다. 가장 유명한 반박은 존 설의 중국어 방 논증입니다.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방 안에 있고 중국어 질문이 들어오면 규칙서에 따라 기호만 맞춰서 답을 내보냅니다. 밖에서 보면 이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구문을 맞출 뿐이지 의미를 모릅니다. 컴퓨터는 구문만 처리합니다.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은 항상 의미를 포함합니다. 워싱턴 DC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처럼 항상 무언가에 대한 것입니다. 컴퓨터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생각은 계산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마음은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더 좋은 비유나 설명 방식이 있나요? 에그너 박사 사실 고대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뇌와 마음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데카르트가 뇌물질과 마음을 분리해버린 뒤에야 생긴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는 진료형 상서를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실체이며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원리 형상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의 어떤 능력 시각, 청각은 물질론, 빛과 밀접하게 묶여 있지만 어떤 능력 지성, 의지는 물질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하나의 실체이지 영혼이라는 유령이 기계를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고기 기계라는 생각 자체가 데카르트적 오류에서 온 것입니다. 진행자 박사님은 영과 혼을 구분하시나요? 에그너 박사 깊은 질문이네요. 개신교와 가톨릭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개신교는 영, 혼, 육을 구분 삼분서라는 경향이 있고 성서적 근거도 많죠. 가톨릭은 영과 혼을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계, 나무는 혼 생명의 원리 있지만 인간의 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라 후자 쪽으로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단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사실이 왜 중요한가요? 에그너 박사 우리가 불멸의 영혼을 가졌다는 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며 이 생에서의 모든 행동은 영원한 파장을 가집니다. 결혼은 두 영혼의 결합이고 자녀 양육은 영원한 영혼을 기르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나 소외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영원한 영혼을 가졌기에 존엄합니다. 인권의 개념 자체가 영혼의 불멸성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고기 기계라면 인권은 없습니다. 또한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행자 복음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가능하고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뜻이군요. 예수님이 매트릭스에 들어와 바이러스를 고치고 우리가 진짜 세계로 나갈 길을 여신 것처럼요. 에그너 박사 네,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 책 불멸의 마음은 제 동료 데니스 오리어리와 공저했습니다. 저희는 에볼루션 뉴스와 마인드 매터스 웹사이트에도 글을 씁니다. 유물론은 과학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끔찍한 실수이며 하나님의 활동은 과학을 통해 발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감사합니다.